안녕하십니까. 군포지센병원 한의과장 장성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의 빈혈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빈혈 증상으로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요. 항암 중이나 방사선 중에 빈혈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치료인 현대의학과 함께 한방치료를 받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 이유와 한방치료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암 환자의 빈혈의 한약 치료인데요. 암 환자 빈혈이 뭔지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암 환자 빈혈을 왜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는 암 환자 빈혈이 현재 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가 어떤 건지 알아보고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한방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그 중에 좀 구체적인 한약으로 당기보혈탕과 군기교혈탕 그리고 십전대보탕, 가미기피탕, 보준이탕, 인삼양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 환자의 빈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혈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빈혈은 정확한 이제 의료적인 어떤 정의는 체내 헤모글로빈이라든가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혈액에서는 적혈구도 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있고 우리가 혈색소라고 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헤모글로빈도 정상적인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빈혈이라고 할 때는 이제 적혈구 자체가 이제 부족해지거나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낮은 이런 혈색소를 보이는 경우에 빈혈이라고 하는데 이런 빈혈을 우리가 중시하는 이유는 결국 이 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 양이 너무 낮으면 인체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적혈구에 있는 이 혈색소가 산소를 인체에 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피곤을 호소할 수 있고 어지럽거나 가슴이 뛰거나 빈발적으로 이제 호흡이 이제 잦아지는 그런 현상이나 때로는 두통이나 귀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몸에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빈혈은 좀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혈은 인체 조직에 필요한 어떤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원래 이제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하는 건데 이것이 부족해졌을 때 오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경우를 보통 빈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소를 공급하는 게 혈액 속의 적혈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적혈구 속에서 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낮은 농도로 되는 경우에 빈혈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준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성은 한 13 정도, 13g per 데시리터 정도고 여성은 한 12 정도가 표준 정상치로 일반적으로는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빈혈일 수가 있다고 보고 빈혈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혹시나 출혈이라든가 이렇게 오늘 저희가 주제로 하고 있는 암이라든가 이런 원인에 의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빈혈에도 이제 등급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등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기준은 12, 남성 기준은 13인데 한 10에서 16 정도가 일반적으로 정상으로 보통 표현하게 됩니다. 남성, 여성 기준은 약간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12에서 한 14 정도 이제 그 기준으로 보통 표현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아래로 떨어진 경우, 경증 경우에는 한 10 정도까지 떨어진 경우는 가벼운 빈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인 경우에는 한 8에서 10까지 떨어질 때 중간 정도의 빈혈이라고 보고 8 아래로 떨어졌을 때부터는 심각한 빈혈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보통 7.9에서 6.5 사이를 심각한 빈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7 아래로 떨어진 경우에는 수혈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6.5 아래로 떨어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수혈이라든가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색소 수치가 한 7에서 8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산소의 공급은 가능하지만 일단 폐기능 장애라든가 뇌순환 장애 환자인 경우에는 혈색소 수치를 1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하게 됩니다. 발생 빈도로 보면은 이제 빈혈은 여러 발생 빈도가 좀 보고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후에 좀 빈도가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오늘 주제는 주로 암 환자한테 이제 특화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그 빈도를 암 환자한테 좀 특화해서 표현한다면, 암 환자의 빈혈은 보고자에 따라서 한 30에서 90% 정도가 발견이 되고요. 발생률은 이 혈액암에서 특히 빈혈이 발병률이 높게 되고, 진단한 경우에 환자의 한 절반 이상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빈혈은 특히 골수라든가 적혈구의 줄기세포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이렇게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암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이 있는데, 이런 환자의 경우는 혈색소 수치가 9 이하를 기준으로 삼으면 한 7% 정도가, 11 이하를 기준으로 삼으면 한 86%가 이 호지킨 림프종에서 빈혈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의 어떤 종류라든가 병계에 따라서 이 빈혈의 발생 빈도가 다른데요. 일반적인 고형암 중에서는 빈혈과 가장 많이 연관된 암은 폐암, 위장간암, 난소암이 가장 많이 빈혈이 보고되어 있고 연관이 많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코호트 관찰 연구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어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암 환자의 한 20에서 30%가 좀 빈혈을 호소하고 있고요. 항암 요법 중에 한 60에서 70%가 낮은 혈색소 수치, 즉 빈혈을 수치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항암을 하는 경우 새로운 빈혈이 발생하는데, 적혈구 자체가 숫자가 적어지는 경우가 또 영양의 불량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항암하고 나서는 빈혈을 많이 보고하는 경우가 많고, 또 종양에 의해서 이 기능 자체가 떨어진 경우에도 빈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빈혈이 오기 때문에 발생 빈도는 이 종양의 종류와 병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빈혈은 이제 진행암에 잘 발견됩니다. 진행암은 보통 3기, 4기 암을 보통 진행암이라 하는데, 이 진행된 질병 환자의 한 60에서 80%가 빈혈이 나타나고요. 비교적 이제 빈혈이 한 대장암의 경우는 조기 대장암은 한 40% 정도에서 발생하지만, 한 진행된 대장암 경우에 한 80% 환자가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빈혈은 여러 가지 기저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진행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항암이라든가 방사선 치료 후에 그 빈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항암이나 방사선은 그 정도의 강도라든가 어떤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빨리 분열한 세포를 공격하는데 이 적혈구를 생성하는 게 골수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면은 빈혈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적혈구의 경우에는 이제 백혈구나 혈소판에 비해서 감소가 좀 더 지연이 돼서 1주에서 2주 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회복도 늦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적혈구의 수명은 한 120일 정도로 약제 영향을 바로 받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런 백혈구나 혈소판에 비해서 감소가 좀 더 지연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백혈구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되고, 혈소판은 수명이 7일에서 10일, 한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백혈구나 혈소판이 회복된 후 다음 주기 치료 시점에 빈혈이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나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출혈이 있는지도 의심해서 이제 저희들이 경과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항암에 의해서도 흔하게 빈혈이 올 수 있는데, 항암제 중에서 특히 빈혈을 많이 유발하는 항암제들은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옥살플라틴 같은 백금이라고 하는 플라틴하게 붙은 게 백금계라는 뜻인데, 이런 항암제, 또 도세탁셀, 파크리탁셀 같은 탁셀계 항암, 또 독소르비신 같은 이런 항암제가 흔하게 빈혈을 유발하는데요. 이런 빈혈을 유발하는 항암제는 흔하게 백혈구 감소라든가 혈소판 감소도 같이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빈혈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백금 제제라고 하는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옥살플라틴 같은 경우는 신세뇨관을 손상을 시켜서 적혈구 생성인자라고 불리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EPO라고 하는 이 생성이 감소돼서
빈혈이 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때문에도 빈혈이 올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척추라든가 골반에 만약에 방사선을 쐬시는 경우에 그쪽에서는 골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만약에 쐬신 경우에는 빈혈의 빈도가 높고, 또는 척추라든가 골반에 암이 전이된 경우에도 골수가 이제 파괴되면서 빈혈이 발생하고 회복이 좀 더딘 그런 것들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방금은 이제 빈혈의 어떤 원인이라든가 그런 빈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암 환자가 왜 빈혈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에서 빈혈과 생존율 감소에는 연관성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관찰 연구에서 질병이 진행하거나 항암이나 방사선에 의한 이런 반응률, 또 생존율이라든가 사망 위험에 대해서 빈혈은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빈혈이 교정되지 않고 있으면 질병도 진행이 될 수 있고, 즉 암이 진행된다는 거죠. 항암이나 방사선에 대해서 효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응성도 떨어지고 생존율도 떨어지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바로 빈혈의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기 암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 빈혈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빈혈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암의 어떠한 진행과도 관련이, 그러니까 암을 성장시킨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빈혈이 암 미세 환경의 저산소증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더 공격적인 형태의 암이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종양과 관련이 없는 추가 어떤 기존의 빈혈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 빈혈 같은 경우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이런 방사선이나 항암에 대해서 내성,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방사선도 잘 듣고 항암도 잘 들으려면 이게 암 주위에 산소가 좀 충분히 공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항암도 잘 듣고 방사선도 잘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암주 이제 말초까지 혈액이 잘 못 가고 빈혈 상태에서 산소가 잘 공급되지 못하면 방사선이나 항암에 대해서 잘 안 듣고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종양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전이라든가 이 조직 침습 같은 나쁜 결과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 미세 환경에 또 저산소증을 증가하고, 즉 종양 환경 중에 저산소증이 있으면 이게 전이가 되고 암이 성장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빈혈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산소증이 되면, 암 주위에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증이 되면 암 전이 환경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처지의 연구가 분명히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암 반응이나 방사선의 반응률에도 떨어뜨리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빈혈은 지속적으로 잘 교정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빈혈은 호흡이 좀 곤란하게 만들 수 있고, 피로라든가 어지러움이나 식욕이 없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증상들과 관련이 있고요. 또 일상의 수행 능력이라든가 삶의 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결과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수능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혈로 인해서 수행 능력 저하로 인해서 이런 항암 치료에 대한 수능도도 떨어질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빈혈로 인해서 몸이 너무 피로하고 힘들면은 항암을 제때 또 못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과도 빈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어떤 표준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빈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이유에서 암 환자의 빈혈은 이런 빈혈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제 회복을 시키고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암 환자 빈혈의 표준 치료가 어떤 게 있고 또 그 한계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혈은 이제 암 환자한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빈혈은 만성질환에서 오는 빈혈이라든가 골수가 전이된 경우, 또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라든가 또는 출혈이라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빈혈이 오는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치료도 다르고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암제에 의한 빈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항암의 독성, 보통 혈액 독성이라는데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이런 골수 독성에 의해서 또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혈세포에서 이렇게 잘 적혈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될 때 빈혈이 올 수가 있다는 거 하나의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암 관련 빈혈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혈이라든가 골수에 전이 됐다든가 또는 식사를 잘 못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암 자체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암 관련 빈혈과 항암요법과 관련된 빈혈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 쪽에서도 가이드를 드리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항암요법으로 유발된 빈혈인 경우 항암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백근계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신장 독성의 어떠한 문제나 EPO의 생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골수에 독성을 줘서 적혈구가 잘 생성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흔하게 식욕이 좀 떨어지거나 울렁울렁거리고 구토 때문에 설사 같은 이런 위장 부족이 발생하면 일단 식사 자체를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철분이라든가 비타민이 결핍되게 되죠. 식사를 잘 해야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텐데 음식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건데 구토하고 식욕이 없고 해서 밥을 못 먹고 이러면은 기본적인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항암의 부작용 때문에 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현대의학에서 표준치료에서는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또는 주사를 맞거나 적혈구 생성 촉진제 ESA라고 하는데 이 적혈구 생성 촉진제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해결해주는 표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관련 빈혈의 어떠한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분을 공급한 요법을 하거나 적혈구 생성 촉진제라고 하는 ESA제를 이용하거나 또 당장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는 수혈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제를 하거나 또 구토를 억제하는 치료를 하거나 식욕을 촉진하려고 하는 치료를 현대의학에서 표준치료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치료를 현대의학에서 다 해결한다면 한방에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방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에서 한방이 필요한지 이 부분은 이제 챗GPT에서 제가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항암제 유발 빈혈은 이제 단순하지 않고 단순히 항암제에 의해서 어떤 골수가 손상된 혈액 독성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조혈 부족만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철분제만 먹으면 빈혈이 해결된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철분 부족형 빈혈에는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철분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항암제 유발 빈혈인 경우에 또 여러 가지 골수의 조혈이 항암제에서 독성에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염증 물질이 이제 증가해서도 문제가 올 수 있고 기능적인 철결핍이 올 수도 있고 적혈구 수명이 단축되거나 EPO의 제제의 반응성이 좀 떨어지거나 식욕이 저하되거나 영양이 흡수가 장애하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철분제만 넣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 치료로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철분 치료는 철분이 결핍된 철결핍성 빈혈에는 효과가 있지만 염증성 빈혈에는 효과가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철분제는 감염이라든가 염증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혈구 생성 촉진제라는 ESA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 일부 환자의 헤모글로빈은 상승을 하지만 혈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일부 암에서 예후가 악화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격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빈혈 오면 또 수혈 오는 수혈 치료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혈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각적인 증상을 개선을 해야지만 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항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반복적인 수혈을 해야 된다든가 철이 과부하가 되거나 면역에도 영향을 낼 수 있고 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수혈이. 그러니까 지혈을 시켜야 할 수도 있고 골수 손상의 경우는 골수를 회복하는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치료지 수혈 자체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쓸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치료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대학적 치료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한방에서 이런 철분을 보강하거나 적혈구 생성을 좀 촉진할 수 있는데 도움되거나 또 수혈을 가능하면 자주 오지 않도록 수혈을 하는 것들을 좀 방어하고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치료가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 예방적인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암 환자 빈혈에 왜 한방 치료, 특히 한약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방 치료 역할은 현대약을 대체하려고 하는 치료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약이 아직까지 좀 부족함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메우는 보조적 치료가 한방에서 특히 한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염증을 기반한 빈혈이 있을 수 있는데 항암하고 나서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 혈이라는 것이 올라가면서 철용이 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방약 중에는 염증을 조절하고 면역 균형이 회복하거나 기능적인 철결핍을 완화하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은 있는데 쓰지 못한 상태를 좀 개선하는 치료가, 즉 염증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가 한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기반 빈혈에 한방이 기본적으로 염증 환경을 개선하면서 빈혈을 개선하는 치료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인데 골수 회복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입니다. 즉 항암 후에 흔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혈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죠. 항암에 의해서 오는 골수 손상에 오는 빈혈이 아주 큰 원인인데요. 이 항암 후의 골수는 손상이라든가 미세 염증이라든가 조혈 미세 환경의 좀 붕괴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약들이 한방에 이따가 설명드린 대표적인 십전대부탕, 인삼야의탕, 보증이탕 이런 보약들은 조혈을 어떤 촉진하는 보다 회복을 방해하는 조건을 줄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기능을 좀 회복하는 효과도 있고 혈액 복독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ESA 적혈구 촉진제하고는 좀 다른 개념 작용으로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골수의 어떤 회복의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서 한방의 보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역시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런 빈혈이 있거나 이러면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이제 식사를 많이 회복하게 하세요라는 그런 가이드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한방약 중에 식욕 저하라든가 소화불량을 회복을 해서 영양의 흡수를 개선하는 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특히 항암 환자의 빈혈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자체를 섭취를 부족하거나 흡수 장애, 그래서 만성 소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한방은 조혈할 때 빈혈할 때는 그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혈액을 만들 때, 헤모글로빈을 만들 때 이렇게 조혈제의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식사 자체를 회복하는 것도 빈혈을 개선하는 대단히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방이 이렇게 멀티플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나 소화나 영양 흡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이 있다는 것이 한방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혈에 자주 활용되는 한약은 특히 이제 일본의 의사들이 이 빈혈에 한약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십전대보탕, 당귀자역상, 귀비탕, 가미귀비탕, 보증이탕, 인삼야익탕 같은 약들이 대표적으로 보약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암 중에 조혈 기능을 많이 환경을 개선해주고 또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대표적인 약으로 알려져 있고 또 면역을 촉진해서 암도 추가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이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의 어떤 직자명음으로 혹시 출혈 영향이 있을 때 한방에도 출혈을 좀 억제하는 지혈하는 약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약이 이제 군기교회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도 이런 약들이 빈혈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귀보혈탕과 군기교회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귀보혈탕은 특히 이제 한방에서 백혈구 감소나 혈소판 감소, 지금 말씀드린 빈혈이라고 하는 적혈구 감소에 다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이 당귀보혈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혈소판 감소증에도 당귀보혈탕이 이 황기하고 당귀 이 두 개로 이루어진 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약이 대표적으로 조혈 작용이 있어서 백혈 감소나 혈소판 감소에도 도움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빈혈에도 도움된다라고 설명된 기초 연구입니다. 이 당귀보혈탕을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항암제로 빈혈을 유발시킨 흰쥐에 적용을 해봤더니 혈색소 농도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회복 효과가 있다. 즉 빈혈의 헤모글로빈을
회복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혈수판에도 좋고 적혈구에도 우수한 회복 효과가 있는데 적혈구 용적이나 그런 조에도 도움이 되는데 특히 혈색소를 농도를 높이는데 아주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게 황기하고 당귀입니다. 그 외에도 체중 회복이라든가 이런 회복 효과가 있는 것이 황기하고 당귀가 그런 약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보신 대로 이제 실험 연구에 보면 유의하게 떨어진 항암 때문에 떨어진 적혈구를 유의하게 높였고 혈색소도 이렇게 높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혈색소를 유의하게 회복하고 있는 유의성 있는 회복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출혈에도 한약이 도움될 수 있다. 출혈 때문에 적혈구의 숫자가 줄면 당연히 빈혈이 오는데 보통 그 출혈에 많이 도움되는 약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모토 요시하루라고 하는 분이 자궁경부암이 복막이 파종 때문에 요것 때문에 수술을 하고 그에 보조적으로 골반강에 방사선을 쐈는데 그리고 항암도 같이 해서 종양 억제 시도했습니다. 근데 항암은 이제 카보플라틴 파크리탁세이라고 하는 자궁경부암의 가장 기본적인 보조 항암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골수 억제 혈수판 감소가 있고 또 혈수판이 감소한 데다가 방사선을 쐬면서 방사선 부작용으로 직장염이 와서 출혈이 화열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일과에서는 철분제를 줬는데 철분제 줬는데도 빈혈이 만성화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만성화됐다는 거죠. 물론 이전 시간에 혈수판 이런 경우 감소에 이런 경우는 뭐 인삼양액탕이라든가 십전대보탕 같은 건 약을 썼을 텐데 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일단 빈혈이 완성한 후에 발생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떤 하열 때문에 오는 원인으로 봤기 때문에 군기교회탕이라는 약을 쓴 경우죠. 보통 여성의 하열, 여성분들이 하열할 때 보통 쓰는 전통적인 한약인데 이것이 일본의 사람들은 하열을 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쑥입니다. 쑥. 궁기랑은 청궁, 당귀를 얘기하는데 쑥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루 3번 14일치를 일본에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님들이 이렇게 처방을 편하게 이렇게 처방을 하는 제재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2주치를 복용을 했는데 그 뒤에는 하열이 즉 이건 지혈작용이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하열이 개선됐고요. 또 철분제 투여도 이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빈혈이 만성 빈혈이 회복이 됐다는 거고 또 그 외에 외래를 오면서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양방이 없는 약이 한약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렇게 혈액적인 내과 선생님은 한약을 쓰는 겁니다. 만약 양방에서 다 해결한 약이 있으면 양약으로 해결하겠죠. 근데 한방에서 양방이 없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혈을 시키면서도 이렇게 빈혈을 회복하는 약이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입니다. 수전대부탕이라는 약을 특히 일본에서는 빈혈에 많이 개선 목적으로 한약을 활용하는 여러 기초연구와 임상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자, 특히 이제 방사선 요법을 할 때도 이 조혈 기능이 십전대부탕에 우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혈을 방사선하면서 즉 조혈 기능을 회복할 때 십전대부탕을 써봤더니 이 실험 연구에서 한 주간 이런 방사선을 쐬면서 했더니 십전대부탕이 투여한 후에 골수관 세포의 유의한 증가를 해서 조혈 작용을 회복하는 게 촉진됐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방사선을 골수에 만약에 척추에 쐰 경우나 골반에 쐰 경우에 십전대부탕을 그래서 일본에서는 같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회복되는 근거가 보고된 거고요. 또 항암 중에도 보통 십전대부탕을 많이 활용하는데 특히 항암제 중에 카보플라틴이라는 백근계가 빈혈도 많이 유발하고 적혈구 감소나 백혈 감소, 혈수판 감소를 많이 유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는 폐암 환자한테 카보플라틴이라는 이 항암을 10명을 대상으로 한 경우인데요. 이 카보플라틴을 첫 번째는 십전대부탕을 주지 않고 했더니 빈혈 헤모글로빈 수치가 치료 전 수치 최저치 봤을 때 마이너스 3.1까지 떨어지고 백혈구도 2230, 호중구도 740으로 많이 떨어졌고 혈수판도 57,000. 전반적으로 특히 이 카보플라틴 항암은 특히 골수 손상이 심한 대표적인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십전대부탕 안 썼고요. 두 번째부터 십전대부탕을 썼는데 10명한테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 번째 쓰면 골수 손상이 더 일반적으로 심해서 더 떨어져야 될 텐데 십전대부탕을 썼더니 덜 떨어지더라는 거죠. 빈혈 수치가 마이너스 3.1이었는데 마이너스 1.4로 덜 떨어졌고 백혈구도 2960으로 덜 떨어졌고 호중구도 덜 떨어져서 1220, 혈소판도 57,000에서 9만으로 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 유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십전대부탕은 이런 백근계 항암에 흔하게 이런 골수독성 완화 목적으로 일본의 의사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모글로빈이라든가 그외에 백혈구나 호중구, 혈수판을 다 같이 덜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십전대부탕 그런 게 도움이 되고 특히 항암 농도도 높이는 항암 효과의 향상도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이 골수 억제도 유의하게 이렇게 감소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 항암의 어떤 효능도 높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십전대부탕 알려져 있어서 항암 중에 일본 의사들이 혈액 독성 완화를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미귀비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제가 지난번 혈소판 감소증에도 좀 자세하게 다뤄드렸는데요. 이 가미귀비탕은 이 난소암인 경우에 보통 이 혈소판 감소나 빈혈이 많이 올 수 있는 항암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가미귀비탕을 썼더니 이 빈혈과 균열을 완화하고 특히 시혈에 필요한 사례를 많이 줄였다는 거죠. 특히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는 양방에는 약이 없는 상황인데 수혈리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회복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2017년에 니카타 암센터 병원 산부인과에서 보고한 건데 이 연구는 이제 재발성 난소암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상도 이상의 혈소판 감소를 발생하는 자 9명을 대상으로 어떤 이런 빈혈이라든가 혈소판 감소가 회복되는지를 좀 봤는데요. 이제 9명 환자를 대상으로 가미귀비탕만 썼습니다. 다른 회복한 약은 쓰지 않고 이런 항암 중에 여러 항암 중에 이런 백혈구 감소라든가 빈혈을 많이 유발시키는 카보플라틴이라든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잼스타벤 같은 이런 항암을 썼을 때 이런 가미귀비탕을 같이 주는 거죠. 꾸준히. 그래서 같이 주면서 혹시 회복하는지 좀 봤는데 최저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 항암형을 봤을 때 특히 이제 각 항암 주기 동안 이 변화량의 기준치에서 최저치까지 차이를 봤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한 1.8 정도 좀 더 이제 최저치까지 떨어진 비율이 높은데 이 가미귀비탕을 썼더니 최저치에서 기준치에서 최저치까지 1.0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빈혈을 완화하는 효과가 가미귀비탕에 있더라. 감소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좀 회복하는 수치가 너무 깊이 안 떨어지게 회복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가미귀비탕이라는 약 자체가 빈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혈소판 수치를 하는 게 가미귀비탕 후에 이제 회복하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제 유의하게 차이점을 좀 줄여줬습니다. 혈소판 수치를 좀 유의하게 완화하는 효과가 가미귀비탕이라는 약에서 사용한 후에 이런 최저치하고 기준치하고 차이점을 봤더니 덜 떨어지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미귀비탕이 이렇게 유의하게 혈소판 감소도 완화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혈소판 복구를 필요한 날을 현저하게 적게 5.8일 정도밖에 안 걸렸고 안쓰만 9.3일 정도 했기 때문에 혈소판을 회복하는 날도 훨씬 더 줄여줬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최하점의 빈혈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기준선에서 최하점의 어떤 차이점의 변화가 가미귀비탕 사용 후에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빈혈을 완화하는 효과가 가미귀비탕이 있었다. 혈소판도 회복한 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미귀비탕의 어떤 부작용은 가벼운 복통 정도가 1명 정도가 발생했고 그 외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미귀비탕 자체가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항암 중에 흔하게 빈혈이라든가 혈소판 감소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 자체를 항암 중에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고 수혈에 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가미귀비탕이 의의성이 있다라고 보고된 연구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증이탕에 대한 연구인데요.
난소암의 역시 사례인데 보조이탕을 투여한 것이 특히 이제 이런 헤모글로빈을 할 때 유의하게 차이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 외에도 백혈구나 호중구, 혈소판 감소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가와사키 의대 부속 산부인과에서 이 경우에도 난소암 중 7명을 대상으로 항암 중에 두 번째나 8번 정도의 항암에 한 총 30번 정도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틴이라는 항암을 하면서 보조이탕 약을 꾸준히 하루 3번을 항암제 투여 7일 전부터 4주간 투여했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임상연구는 항암 중에 쭉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성적은 백혈구 감소나 호중구 감소가 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백혈구 주사를 감소를 천알에 떨어질 때 보통 백혈구 주사를 맞는데 이거를 덜 맞게 한다. 한 1.5개 정도 맞는데 안 쓰면 3.1번 정도 맞으니까 한 절반 정도 백혈구 증강 주사를 덜 맞게 했고요. 오늘 주제인 적혈구나 이런 경우에는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치는 없었는데 이 헤모글로빈, 이 혈색소의 이 항암제 투여 전후의 차이가 보조이탕 투여군과 비투여군에서 투여군에서는 한 0.89 정도 감소가 억제됐습니다. 썼을 때 안 썼을 경우의 차이점을 얘기한 거고 안 쓴 경우에는 1.52로 기준치보다 이렇게 더 많이 이쪽에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이런 감소 억제가 있었고 또 이 혈소판도 억제하는데 감소가 억제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유의하게. 그래서 이런 항암 부작용 경감에 이 보조이탕 역시 유효하고 그 외에도 항암제가 이제 울렁울렁하게 하거나 소화기 손상이라든가 식욕분이라든가 전신권태양 같은 게 올 수 있는데 그런 거에도 증상 경과가 각각 86%, 62%로 이렇게 항암제 유발하는 삶의 질도 이건 회복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들 혈액 독성 이외에도 삶의 질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십전대보탕을 조혈작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면 십전대보탕을 쓰고요. 다만 십전대보탕은 소화력이 좀 좋아야 또 쓸 수 있고 또 설사할 때는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십전대보탕은 조혈작용이 더 좋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쓸 수만 있다면 십전대보탕을 쓰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소화력이 좀 떨어진다면 보조이탕을 쓰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이드를 일본의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삼양탕이라는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양탕은 특히 이제 조혈계에 대한 작용이 특히 일본에서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골수장애 모델에 특히 방사선 조사를 한 그 쥐에 대한 실험 연구에서 인삼양탕을 좀 검토해 봤는데요. 인삼양탕은 백혈구의 회복 효과가 있고 혈소판이나 적혈구에 대한 회복 촉진도 있어서 폭넓게 이런 백혈 감소라든가 적혈 감소나 혈소판 감소에 흔하게 일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골수에 이렇게 방사선을 센 경우에 이런 조혈이 작용이 떨어질 경우에 인삼양탕이 빈혈 개선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정구세포의 증식의 분할 촉진하는 작용 기전으로 이런 빈혈에 도움된다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인삼양탕을 이런 방사선을 이제 골수에 센 경우에 인삼양탕을 한 30일간 경구 투여해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백혈구 감소도 좀 회복을 했고 인삼양탕을 투여했을 때 30일째에 좀 조사를 할 때 회복이 됐고 혈소판에도 대조군에 비해서 혈소판도 인삼양탕을 투여했더니 전체적으로 20일치에 조사 전치를 넘는 조기 회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을 쐈을 때 혹시나 혈소판이 떨어졌을 때도 혈소판의 회복 효과가 인삼양탕에 있고 또 적혈구 회복하는데도 인삼양탕의 대조군에 비해서 20일째 회복하는 효과가 유의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혈구를 회복한 효과가 있었고요. 대조군은 보통 백혈구 감소에 회복되는 GCSF 주사를 백혈구 증진 주사하고 좀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만 회복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의과의 표준 치료에서 보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백혈구를 높이는 이제 GCSF라는 주사를 여러분 이제 백혈 감소증에 쓰는데 얘네들은 어떤 조혈 작용은 백혈구에는 하지만
빈혈이라든가 혈소판 감소에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데 인삼양해탕은 이 백혈구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회복에도 촉진하고 혈소판이나 특히 적혈구에 대한 회복 촉진 작용도 함께 있어서 이게 폭넓게 조혈 작용을 회복 촉진하기 때문에 이런 철분 결핍 빈혈에도 이 인삼양해탕이 철분 흡수 촉진 작용 등의 기여가 상정되고 또 전구세포의 증식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서 이 철분 결핍성 빈혈에도 많이 활용이 실제로 됩니다. 인삼양해탕은. 그래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철분제만 쓰지 않고 이런 인삼양해탕 같은 경우는 같이 투여해서 철분제를 좀 조기에 빨리 끊을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본 의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 연구인데요. 이런 수술하고 나서 항암을 할 때, 특히 이제 5FP라는 항암을 할 때 인삼양해탕을 썼더니 회복이 되더라. 인삼양해탕이 소화기암이나 유방암의 수술의 유지항암요법에 특히 5FP 항암을 할 때 식욕부진이라든가 권태감이라든가 오심구토라든가 구내염, 불면, 손발의 냉정의 개선에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빈혈이라든가 체중 감소도 개선한다는 연구가 일본에서 나왔는데 이 연구는 상당히 오래전 연구입니다. 1990년도에 나온 연구니까요. 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보다 기준으로 할 때 거의 35년 전에 나온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사실은 의사님들이 한약을 연구를 하고 쓴 지가 1978년도부터 암치료에 한약을 연구하고 임상에 적용했는데 무작정 한약을 적용한 게 아니고 이렇게 수십 년 전부터 실제 임상 연구를 하면서 이게 안전한지 보통 환우분들이나 우리나라 의사님들이 한약을 쓰는 것을 좀 주저하고 주의를 주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보통 이런 임상 연구가 있지 않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나 해를 주거나 항암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 의사님들도 당연히 초기에는 그런 걱정을 하셨었기 때문에 한약을 쓰면서 임상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면은 안전하다고 하고 쓰는 거고 안전하지 않은 게 있으면은 안전하지 않은 게 있다라고 보고를 하겠죠. 이 연구는 인삼양해탕이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입니다. 자, 어떤 연구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와미자 와시의 종합병원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항암 중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부작용을 양방만으로 해결하면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독성이 있는 것들을 양방만 해결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한약이 이런 것들을 시도했더니 양호한 성적이 이 90년도에도 이렇게 밝혀졌더라는 거죠. 78년도부터 또 90년까지 계속 연구를 해보고 써봤더니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데 보주이탕이 특히 이런 암 환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여러 증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 보고가 이미 되었다. 그 외에도 항암제 중에 이런 골수 조혈 작용에 혹시 한약에 도움되는지, 특히 인삼양해탕에 도움이 되는지 주목하고 인삼양해탕 항암제를 같이 써면서 경과를 봤다는 거죠. 임상 연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연구는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이 병원에서 32명의 소화기암 환자 16명, 유방암자 8명, 기타암 8명을 대상으로 5FP라는 항암을 쓰면서 이런 인삼양해탕 같이 투여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지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술 후에 이제 했는 경우인데, 경우는 이제 인삼양해탕 약을 12주 이상 연속으로 항암하면서 이제 하루 3번 이제 매번 하면서 항암을 하면서 썼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혈색소만 좀 추가할 연구가 너무 길어서요. 혈색소만 보면 저 빈혈 관계대 보면 항암했을 때 12주이고 항암을 하면서 이렇게 쭉 봤던 경우인데 혈액 검사 해보니까 투여 2주차보다 유의하게 인삼양해탕을 썼더니 계속 유의하게 올라가더라는 거죠. 혈색소가. 자연적인 회복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기 2주차보다 유의하게 빈혈, 즉 혈색소가 유의하게 올라갔다. 5FP랑 항암을 쓸 때 인삼양해탕을 쓰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쓴다 해서 인삼양해탕을 쓴다 해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없었다. 그래서 안전하다. 매우 안전한 약으로 보고가 됐고요. 그에 반해서 자극적인 증상 개선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체적인 증상 개선이 중độ 이상의 84.4%로 여러 가지 식욕부진이라든가 오심고토라든가 손발 찬다든가 피로하다 이런 거 개선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의 혈액 독성까지 개선하니까
많이 팔배표란 항암을 할 때, 소화기암이나 유방암 할 때 이런 근거로 쓴다는 거죠. 자, 오늘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암제 유발 빈혈에 의과의 표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한약을 쓰라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암 유발 빈혈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단순히 철분제만 써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혈 부족이 단순한 조혈 부족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분제라든가 이런 조혈제, 적혈구 촉진제만 써서 해결되지 않고 또 비타민만 써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한계가 좀 분명히 빈혈 치료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본의 사람들이 왜 한약을 이렇게 연구하느냐? 양방이 퍼펙트하게 다 이거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한약을 일본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한약을 이런 빈혈에 쓰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빈혈은 명확히 예후를 악화시킵니다. 계속 유지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빈혈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빈혈을 회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한약을 이용해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 기반의 어떤 조혈 기능을 환경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빈혈을 회복하는 한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에 대표적으로 골수에 회복하는 약이 있습니다. 골수 기능을 회복해서 대표적으로 십전대부탕, 보증이탕, 인삼연탕 이런 약, 감미기부탕 이런 약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약들에 해당이 되고, 이런 약들의 특징은 또 식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면역을 부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면역을 촉진해서 암을 억제한다는 여러 기전이 있고, 그 외에 소화라든가 영양이 회복이 안 될 때 식욕 촉진하는 약들도 있고 영양을 개선하는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에서 표준 치료가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면 이런 한약을 보통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일본 의사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지금 놓치고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치료를 한방에서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표준 치료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도움이고, 그 외에도 양방에 없는 약이 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이 이런 항암의 부작용을, 독성을 개선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또 독성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안전성이 있는지 그런 것이 검증된 약이 있다면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약을 여러분에게 쓰라고 권하는 거지 모든 약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것들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아무 때나 이런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빈혈하는 때 특히 급성기에 감염이 있거나 폐혈증이 있거나 CRP라는 엽전 수치가 만약에 상승이 있다면은 보약을 쓰는 것을 조금 그때는 좀 자제를 하고 먼저 염증을 없애는 약을 좀 더 위주로 한방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보약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쓰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감염을 좀 안정하거나 염증 수치가 조절된 회복기나 이런 또 반복적인 수혈을 지금 하고 있거나 또 의과의 적혈구 촉진이라는 ESA라는 치료가 부담된 상황이라면은 그런 한방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을 갖고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에 맞춰서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혈의 원인이 항암제의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감염에 의한 염증이라든가 출혈이라든가 암이 골수에 가 있는 원인이라든가 또 신장 기능이 좀 저하된 경우에 또 이런 백근계 항암일 경우에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쓰는 약이 있습니다. 실형탕이라든가 십전대부탕이나 인삼양탕이나 보조이탕 같은 약들이 백근계 항암제일 때 골수 기능이나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이런 신장을 보호하는 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저희 쪽에서 가해하게 되고, 영양이 결핍된 경우에는 식욕을 촉진하는 약들, 대표적으로 육군자탕이라든가 울렁울렁거리는 게 없다거나 또 소화불량까지 있으면 향사 육군자탕이라든가 소화불량을 회복시키는 약들을 평리산이라 이런 약들을 더 써야 되는 경우, 또는 바나사심탕 이런 약을 써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접근이 이분이 빈혈이 오는 원인이 소화장애 때문에 올 수 있는 건지 출혈 때문에 오는 건지에 따라서 또 항암제 유발 골수능에 따라서 약이 다 달라집니다. 한방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암치료 경험이 있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단순히 빈혈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데 보약만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을 좀 주의사항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대표적으로 암 환자의 빈혈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